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울 적에 한일 합방이니 을사보호조약이니 하는 말들을 정당한 역사 수로인 것처럼 배우고 또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뇌까리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길거리에서 날강도에게 강간당한 여자가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나는 기분 좋게 화관을 당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민족 스스로 한일 합방이니 을사보호조약이니 하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했다는 뜻이다. 언제 한국이 스스로 일본과 나라를 합한 적이 있는가? 과연 이런 식으로 나라가 합해지는가? 우리는 결코 단 일순간도 일본과 나라를 합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 제국에게 강점당한 것이다.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태를 정확히 기술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한일 합방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 입으로 한일 합방이라는 부적당한 용어를 정당한 용어인 양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쓴 용어는 경술국치라는 표현이다. 경술련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치욕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한일 합방은 경술국치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끊어진 다리야말로 남북 분단의 상징일 수도 있죠. 을사보호조약만 해도 그렇다. 을사년 1905년에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조약이 성립했다는 뜻인데 언제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는가? 조약이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총칼로 위협하여 도장을 뺏어다 일본인 스스로 찍은 제목도 없고 위임 비준 절차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어찌 조약 협약을 운운하는가? 을사년의 조약은 무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무효를 운운할 가치조차도 없는 불성립의 허위 문서만 있을 뿐이다. 백암 박은식 선생 등 우리 선조들은 을사보호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불렀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외교권을 늑탈해간 사건일 뿐이다. 조약도 없었고 합방도 없었다. 오로지 강탈과 항거만 있었다. 그것이 일제시대사의 진면목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이 북간도 그리고 서쪽이 서간도다.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가 북간도, 압록강 건너가 서간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해주 북간도 지역은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했다. 그러나 서간도 지역은 을사늑약 경술국치 이후 우국지사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간도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간 그 호미 손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나라가 망했다. 외세에 의하여 강점당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고관들,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는 구한말의 역사에서 너무 민족을 배반한 이완용, 송병준과 같은 쓰레기 매국노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의식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많은 부자들, 고관들의 행동 방식은 어떠했을까? 놀라웠게도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저한 항일 무장투쟁과 구국운동에 헌신했다.
그들은 그들이 혜택을 누린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구한말 의병 그리고 이 서간도를 개척한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였고 대단한 양반이었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99칸짜리 대궐집의 안락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다음날 새벽 곧바로 고난의 길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양해내었던 조선 왕조의 문화에도 응당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한다. 조선 왕조의 양반들은 결코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일 합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명백한 사실은 조선 왕조가 멸망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왕조의 멸망이란 바람직한 사태였을 수도 있다. 단지 외세에 의하여 짓밟히는 형태로 종료되었다는 것이 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조선 왕조의 멸망을 두고 왕조의 복권이냐 새나라의 건설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많은 우국지사들이 새나라의 건설의 싹을 이 서간도에서 틔우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을 들 수 있다. 이회영은 백부가 영의정, 아버지가 이조 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거부였고, 이상용은 유림의 고장 안동의 99칸짜리 대궐 임청각의 주인이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서간도에다가 독립기지를 구축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둘째 형 그 서경 씨의 그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노비가 더 이상 아니다. 해방시키고, 자 이제 나는 독립기지를 건설하러 만주 땅으로 갈 테니 나를 따라 나설 사람은 나서라 하니까는 한 20여 명이 노비가 자진해서 따라 나서니까, 자 이제 너희들은 독립군이다. 나의 동포요, 나의 형제요, 너희들은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이다. 그러고 그들을 데리고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 며느님은 뭐 만삭이 되고 뭐 말씀이 아니죠. 이제 그 노비, 자유의 몸이 된 노비들과 더불어 60명이 여기서 배를 수배하는데, 사고한테 건너는데 뭐 배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뭐 1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그 100원을 후하게 주면서 이후로도 앞으로 이 강을 건너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돈이 없어서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그렇게 여기서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르는 사람이 있걸랑 나를 봐서라도 앞으로 그들은 거저 건너게 해줘라 하고 그 뱃사국한테 그렇게 후하게 돈을 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가히 그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선비의 그 너그러움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조 판서였고 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그리고 당대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의 거부였고, 그리고 서울 사람이었고, 이런 모든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이 그렇게 처참하게 식솔들을 건너고 걸어서 그리고 이 감록강을 그 돛담배를 타고 떠날 때 이 양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처절한 심정을 이 강을 건너면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압록강수 유시진, 압록강의 물은 언젠가 다 달아 없어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차한 연면무절기라. 내 가슴속에 이 품은 한이야말로 연면이 흐르는데 그것은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 양반의 그 괴로운 심정을 나타낸 말씀이겠습니까? 우당 이회영은 전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오기 몇 달 전에 한번 사전 답사를 했다. 우당이 환인을 거쳐 결국 정착한 곳은 유하현 삼원모 추가가라는 마을이었다. 전통적으로 추씨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추가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음이 급했다. 여기 보이는 이 논들은
모두 우리 한인들이 맨손으로 개척해 놓은 것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원래 논농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마을 뒤에는 대고산이라는 아담한 봉우리가 솟아있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바로 대고산이다. 그 앞마을에 서간도 최초의 독립군 기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축가구나, 여기. 쪼자지. 여기에 이회영 선생이 여기로 오신 거니까. 야, 이회영 선생이 사시던 그런 풍경이네, 이런 마을. 어? 아이고. 저 대고산 아래에 있는 이곳이 바로 추가가, 지금은 문화대혁명 이래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명성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추가가야말로 우당 이회영 선생 그리고 그의 일가족 6형제분 모두 식소를 거느리고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의 12월 30일 날 압록강을 건넜고, 그 추운 겨울에 그 행군을 계속해서 11년 2월 달에는 이 추가가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북녘땅 조선 최초의 독립기지를 만듭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그 대가족은 서울분들이지만은 그 외로도 안동 지역의 대표적 유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상용 선생, 그리고 김동삼 선생, 그리고 김대락, 이원일, 이런 아주 명문 거족의 분들이 줄줄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간도 지역과 이 서간도 지역은 상당히 좀 그 양상이 다릅니다. 북간도 지역은 19세기 중반부터 평민들이 계속 이주해 가서 하부 구조를 이미 형성했지만, 여기는 이남의 인테리들이 그 재산을 몽땅 팔아서 이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처음부터 독립기지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용 선생, 그리고 우당 그 이회영 선생, 그리고 이동용 선생, 이런 분들이 최초로 1911년 4월이면 이미 경학사를 만들어서 교육을 우선 시작을 하고, 동시에 신흥강습소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후일 이회영은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의 안일한 삶의 태도에 회의를 느꼈고, 러시아 혁명과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 초일한 아나키즘을 수용한다. 파벌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유명한 중국의 문호 노신도 그의 친구였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 되고 말았다. 좌우 양쪽이 다 그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경학사라든가 신흥무관학교 등 우리 독립운동이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의 삶의 업적은 향후 모든 무장투쟁의 본질적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모든 제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좌파라든가 우파라는 그러한 이념을 떠나서 심지어 협의한 민족주의 개념까지를 벗어나서 보편적인 이념인 아나키즘을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마치 이회영을 무정부주의자라고 규탄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무정부주의야말로 가장 순결한 민족주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숙된 인간으로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존엄성, 그리고 인간을 속박하는 제도에 대한 부정, 이 아나키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정부, 무질서, 이런 황당한 번역 텀으로써 이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을 매도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제가 사상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우당 이회영 선생, 석주 이성용 선생과 같은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 도올 김용옥이 지금 독립운동사를 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조선인으로서 오늘 이 대지 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감을 느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를 끊임없이 국난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이 대고산 아래서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울적한 심정으로 이분들에게 절하고 싶습니다. 추가가의 사람들은 외지에서 몰려온 조선인들을 처음에는 배타적인 감정으로 대했다. 이회영은 북경으로 가서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원세계를 만나 그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원세계가 서울에 총리대행으로 나와 있을 때 막역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세계는 추가가는 출시 텃세가 세니까 통화 근방의 시원한 언덕에 자리 잡으라고 권고했다. 그래서 방해 안 받는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한 곳이 통화연 합리하였다. 합리하는 통화의 훈강으로 흘러들어간다. 훈강은 고구려 시조 주몽이 정복한 비류국의 비류수다. 결국 우리 선조들의 활동무대였던 것이다. 여기에 석주 이상용, 우당 이회영, 서고 이동영, 일송 김동삼 등이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것이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바로 청산리 대첩의 주요 멤버였다. 그리고 의열단의 멤버도 상당수가 이 학교 출신이었다. 여기 이 통화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강이 훈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훈강이 바로 고구려 건국신화에 나오는 비류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고구려인들의 활동무대였고, 그 집안도 이곳에서 멀질 않습니다. 안내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나는 신흥무관학교 예터를 가보기로 했다. 우리 민족의 씩씩한 젊은이들이 밟은 땅이야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아닌가. 광화진이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 합리하를 따라갔다.
거기에 있었어요? 예. 지금 저는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광화칠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강이 함리하라는 강입니다. 이 함리하야말로 이제 흘러서 지금 그 신흥무관학교에 있는 자리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함리하가 우리나라 안동 하회 마을처럼 태극으로 휘감아 돌아가는 지점에 솟아있는 언덕 위로 무관학교는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강 건너에는 빨간 지붕의 포도주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아직도 고려인들이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살았다는 사실을 명료히 기억하고 있었다. 这边是光华七队 七队，啊，光华七哈密哈啊，哈密哈，哈密哈，哈密哈啊。这是有个高丽学校，就在这了。哦，这个对高丽学校哎，对对对，就在那边没有了，现在啊，现在没有了。高高是圣地了。哦，嗯，我父亲、我爷爷、我太爷都是这家老户，哦，哎，所以这家叫高丽馆的，高丽馆哎啊，高丽馆的、高丽城的，那是高丽城的，在光华镇那边高丽城了。哦，哎， 여기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연정장이었다.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님인 그 이석영 선생, 그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땅을 팔고 모든 걸 다 전 재산을 팔아서 여기에 투입한 겁니다. 신민회의 이래로 해외에 독립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기지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이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무관학교가 필요하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신흥무관학교라고 우리 역사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옛 문헌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관학교라고 말하면은 전부가 이쪽 그 주목되고 그 때려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는 신흥무관학교라는 말은 실제 당시에는 안 쓰인 말이다. 신흥강습소가 원래 원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굳세게 아주 끊임없이 많은 학생들을 배양하고 독립군을 양성해내는 그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아주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여기다가 그 분교를 남기고 그 고산자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본군이 주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국하고 같이 교섭을 해서 이제 그 토벌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21년에 해산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이곳에서 10년이나 지속되었고 이곳을 거쳐간 젊은이들은 총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1기 생도 중에 변형태가 있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도 15세에 압록강 건너 700리를 걸어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단기 코스의 특별 허가를 얻었다. 김좌진 부대, 홍범도 부대 상당수 전투원들이 바로 이 학교 출신이었다. 그 신흥강습소에 다니던 학생들은 6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가슴에 박힌 교훈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맡은 임무에 희생을 한다. 그리고 체련에 반드시 필승한다. 간고에 인내한다. 사물에 염결한다. 청렴한 삶을 산다. 그거겠죠. 그리고 건설에 창의한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다. 이 6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길러진 학생들의 가슴에는 이런 정신이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은 거의 그 독립운동사를 관통하는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그러한 정신일 것 같습니다. 신흥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무관학교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1910년대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서간도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공백 상태를 완벽하게 이어간 위대한 정신적 물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내가 서 있는 이 신흥무관학교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원래 경학사의 하부기관이다. 경학이란 밭을 갈면서 배운다는 뜻이다. 신흥이란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의 학생들은 먹을 것을 경작해 가면서 공부에 임하였다. 새벽 8시면 기상나팔에 일어나 황갈색 교복을 입고 보건체조를 했다. 그리고 교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나라 세울 이 능유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두 팔 들고 고함 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떴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은 동창회라고 말할 수 있는 신흥하구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신흥하구보를 만들어 주변의 마을에 배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들의 결의의 제1조는 혁명운동에 참가한다 였다. 그러나 한인 50% 이상 살고 있는 지구에는 반드시 소학교를 설치했다. 그 교원은 모두 신흥하구단이 책임졌던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했고 가장 조직력이 높았으며 가장 실천력이 뛰어났던 교육기관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고 나 도울은 확신한다. 그것은 1910년대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렬한 햇빛이었고 문명의 개화였고 문화의 창도였다. (1890년대) 우리나라 동학운동 그리고 1900년대의 의병운동 그리고는 1910년 우리나라가 경술국실당해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잃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신흥무관학교야말로 우리 민족사, 우리 민족혼, 우리의 모든 정신적 그리고 무장적 투쟁의 대내기였고 본원이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는 안동이다. 영호루에 올라서면 삼봉, 포운, 이색, 권근 이하 기라성 같은 역대 문필가들의 루기가 한눈에 들어오고 낙동강의 물줄기가 넘실넘실 굽이친다. 흔히 안동하면 도산서원이 머리에 떠오르고 도산서원 하면 이태계가 생각난다. 퇴계의 학문체계에 대한 사상적 평가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는 이 한마디의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퇴계, 그 한 사람이 조선 왕조 500년을 버텨냈다.
퇴계는 조선 중기에 태어났지만 그 이전의 모든 유학사상 줄기의 저수지가 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일항의 수원지가 되었다. 퇴계는 한 사상가이기에 앞서 조선의 역사적 현실이다. 그의 사상에 대한 찬반으로 향후 모든 사상사가 엮어졌을 뿐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사상가들은 다양한 문벌들의 인척관계로 엮어졌다. 퇴계종택, 학봉종택 등 안동에 꽉 들어차 있는 종택들의 권위는 타지의 사람들로서는 좀 상상케 어려운 축적된 전통 감각의 소산이다. 전통의 중압감이 강할수록 변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동은 보수적인 느낌이 강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상도 하면 박정희 정권의 그릇된 영남 선호 풍토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독선적 권위의식이나 보수적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피상적 인상을 풍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안동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진정한 보수는 때가 이르면 진정한 혁신의 기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수일수록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도덕의식이 강렬하다. 경술국치를 당했을 때 전국에서 56명이 자결했는데 그중 9명이 안동에서 나왔다. 그 중에 리더격인 인물이 향산 이만도, 퇴계의 11세 손이며 병인 정시에서 장원 급제한 천재로서 승정원 부승지에 임명되었어도 부임치 않았고 노구의 의병을 일으키며 순절하는 순간까지 대쪽 같은 절개를 지킨 인물이다. 그리고 서간도에서 우당 이회영을 도우며 경학사 신흥무관학교를 실제적으로 리드해간 이상용도 바로 여기 안동 임청각의 주인이다. 최초로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은 조선공산당의 제1차 책임비서 김재봉, 그리고 1920년대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열렬하게 농민소작인을 포함한 무산자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60만세 사건을 기획 주도한 권오설, 이들이 모두 안동 사람들이다. 구한말 의병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국개몽운동, 해외 독립기지 구축운동, 무장 독립투쟁운동, 좌파 계급투쟁운동 등 이 모든 20세기 투쟁의 가장 거센 물줄기가 바로 안동에서 흘러나왔다. 동학도 알고 보면 경상도에서 나왔고 퇴계 정맹에서 나왔다. 수훈의 아버지 근암공이 바로 퇴계 정맹을 이은 대산 이상정의 제자다.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유림의 고장에서 모든 혁신적인 사조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 임청각의 주인 이상용은 누구인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다. 이승만이 탄핵으로 면직된 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합의에 의하여 추대된 민족의 지도자다. 물론 그에게는 그런 감투가 별 의미가 없었다. 차라리 나도 옳은 그를 20세기 조선의 왕양명이라고 부르겠다. 그는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항상 새로운 시대의 사조를 실천적으로 흡수했다. 죽을 때까지 대의를 위하여 독립운동의 모든 칼레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신흥무관학교 역사 교과서용으로 그가 집필한 대동역사는 대륙을 중심으로 한 단군 부여 고구려 발해의 흐름과 반도를 중심으로 한 삼한 신라 백제 가야의 이원적 구도를 통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미 발해를 민족사에 포함시켰으며 우리 민족의 대륙의 발자취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는 맥락에서 그는 분명 민족사학의 선구자다. 임청각이 이게 언제 지어졌죠, 이게? 1519년에 짓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4년만 있으면 500주년이죠. 14년. 아, 그 500년 전에도 이 스케일로 지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석주 이상용 선생께서 이제 나라를 잃게 되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선인데 여기 땅 다 팔아가지고 가셨다.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지금 100년 전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이 지역에 아마 큰 충격이 길 것이니까. 대단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뭐 노비도 그때 전부 다 이제 참 해방했다 하다 전부 다 집으로 다 보내고. 노비도 전부 그냥 해방시켜버리고 나라 이러는데 내가 뭔 노비를 데리고 살 거냐. 그래서 니들도 이제 자유의 몸이다. 우선 사당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예. 나라가 없는데 조상 제사 지낸다 하는 건, 나라가 없을 때는 조상 제사 지낸다 하는 건 나라 자중해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전부 다 마지막 그런 사정을 고의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혼벽을 다 묻었죠. 여기가 사당이죠? 예, 사당이요. 여기가 그냥 완전히 텅 비어 있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 대갓집에서 지금 신주가 없는 유일한 사당이겠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500년 된 집으로는 신주가 없는 사당은 유일합니다. 500년 된 집으로 신주가 없는 유일한 사당이에요,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주가 없을 때 우리나라가 비어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석조 선생 아들이 독자, 또 손자가 독자, 이제 정손자 4대 해가지고 6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백시되는 분. 그러니까 장손으로 그냥 4대가 그냥 그 일제시대 때 거치고 나오니까 좀 희생 다 되는. 장손 4대. 장손 4대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임청각 바로 옆에 우리나라 국보 제16호인 7층 전탑이 있다. 전탑이란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린 탑이라는 뜻인데, 재미있게도 이 전탑은 안동 부근에서만 발견된다. 이 전탑은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가 장안에 만든 대안탑을 효시로 하는데, 이 안동 7층 탑은 대안탑이 세워진 직후에 그것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만큼 신문물의 흡수가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동 지역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거지다. 화엄종은 매우 완미하게 중국화된 새로운 불교 사상이다. 안동 지역 사람들은 화엄종을 끝까지 고집했다. 고려시대의 천태종 유행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과감하게 새로운 사조인 주자학을 수용한다. 우리나라 주자학의 시조 안양도 바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수몽사람이다. 삼봉, 정도전, 포웅, 정몽주, 야은, 길재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주자학을 600년 이상 집요하게 고수했다. 그리고 개화사상이 들어오자 과감하게 그것을 수용한다. 석주 이상용이 바로 그 변화의 아방가르드에 있었던 것이다. 석주 이상용은 의병운동에 가담했다가 또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여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역사적으로 신세동 7층 전탑과 임청각은 1000여 년의 성장을 겪하고 있지만 안동의 보수와 혁신, 그 다이내미즘을 다같이 상징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무지막지한 인간들이었다. 의병 진압 과정에서
퇴계 종택을 2번이나 불질렀다. 1896년과 1907년의 사건이었다. 안동 사람들의 프라이드를 짓뭉개버리고 축적된 전통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퇴계 종택은 재정적으로 의병을 지원했던 것이다. 그때 그러면 이 집이 다 탔었어요? 예, 다 샀죠. 다 탔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여기에 집 있던 거, 저거에 집 있던 거 다 태웠죠. 또, 그리고, 저 오산다이라고, 저 청양산에, 청양산에 저기 경찰 전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태하고.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그 의병을 이쪽에서 이렇게 일으키니까 그 길을 꺾느라고 여기 이 진성희 씨 종가부터 태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탄 게 사실이군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알았을까요? 되게 종가를 태워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개중에는 그런 게 아니십니까? 되게 종가에서 이병을 도운다. 이병에 이제 돈을 대주고 이병을 이제, 지원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일파, 그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들어가니까, 저 집부터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퇴계종가에서 나오는 길에 시인 이육사를 기억하고 있는 90노인을 만났다. 광야의 시인이며 열렬한 독립투사였던 이육사도 바로 퇴계의 14대 손이다. 한 마을에서 같이 컸다고 했다. 한 동네가 전부가 종반네. 정 진성이신가요? 영국이 진성이고 열천 이내는 저 원천 그래. 원천이지. 제일 원천 진성이 씨들이 되게 자선 주어도 원천이 제일 집안에 가깝고 제일 그랬어. 퇴계 집안하고? 되게 자손이 14대 자손이 선이 14대 선. 여기 전부 다 그래. 여기 이육사 집안 6형제가 다 대단하게 독립을 경력뿐 아니라 어느 집 안 그리고 없지 뭐. 안 그리고 육사는 이제 서울 모두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랬으니까 이름이 더 나쁘랬지. 한몫 다 그랬지. 문주이 전부 다 그래. 누구 집에 안 그러니 누가 했었는데 되게 다 그랬지. 퇴계 자손들은 다 그랬다. 그냥 다 그랬지. 독립 의지를 다. 만세 부르고 다 하지. 원영 씨 같은 경우 내하고 사정만 이말이면 그 양반도 망퇴게 자손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대부 가문들이 그때는 전부 그런 의식이 투철했던 거죠. 저 투철하고 항전이 우리 근본이 그게인데 뭐. 근본이 국가 무엇이 그게인데. 국가 근본이 그러니까 근본이 상해버렸으니까. 망해버렸으니까. 죽게 하면 살기지 뭐. 죽게 하면 살기. 그러나 초기 의병에 참가한 안동골 양반들의 의식세계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항거는 어디까지나 복벽을 위한 것이었다. 복벽이란 조선 왕조의 회복이었다. 그들은 상투 자르기를 거부했고 모든 개화를 적대시했다. 개화는 친일이었고 왕조의 부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안동골 가치관에 최초로 정면 도전장을 던진 인물이 동산 유인식이다. 그는 상경하여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신채호를 만났고 양계초를 읽으면서 복벽에 대한 꿈을 버린다. 왕조는 끝났다. 새 세상이 온다. 상투를 잘라라. 젊은이를 깨우쳐라. 실력을 배양해라. 고향에 내려가서 학교를 세우자.
그가 세운 협동학교는 안동유림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일대파란이었다. 안동유림의 저항은 완강했다. 아버지는 부자지연을 끊었고 스승이며 의병장이었던 김도하는 그를 파문했다. 그가 협동학교를 세운 내압이라는 동네는 의성 김씨의 대종택이 있는 매우 전통적인 집성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인식은 이 마을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역에서 신망을 모으고 있었던 이상용이 그를 지원했던 것이다. 이상용은 대한협회 운동과 더불어 협동학교를 지원했다. 그만큼 그는 깨인 사람이었다. 협동의 동은 안동을 의미한다. 협이란 안동의 7계면이 합심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물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깨인 의성 김씨 문중 사람들이었다. 협동학교의 초대교장이 바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성 김씨 대종택의 종선 김병식이었다. 그리고 교감이 후일 만주벌 호랑이로 알려진 외경스러운 인물 김동삼이다. 그도 의성 김씨다. 교사 건물을 제공한 김대락도 의성 김씨인데 바로 이상용 부인의 큰오빠였다. 후일 성균관대학을 세운 심산 김창숙에 이르기까지 의성 김씨들의 투지와 정의감 그리고 애국 애족의 일편단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곳은 백하 김대락의 구려 즉 옛집이다. 왜 백하인가? 김대락이 후일 서간도 만주 땅에서 살면서 나는 백두산 밑에서 새 인생 새 조국을 개척하겠다는 뜻으로 백하라고 이름을 고쳤던 것이다. 이 대갓집을 버리고 백두산 아래 즉 백하에서 심지를 굳힐 때 그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그들은 섣부르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집이 그 백하 김대락 선생의 이제 생가인데. 아, 생각있네. 예, 그 집에 이제 딸가 7남매예요. 7남매. 7남매였는데, 그 딸이 3분이 계셨는데, 네. 맏따님이 임청각. 임청각. 네. 석주 이상현 선생의 부인이시고, 아, 그 셋째 따님이 저희 집 향산 이만도 선생의 며느리. 아, 그래서 이제 세 집이 합하면은, 그 석주 이상현 선생 집에서 동지가 9분이 나오고, 아, 또, 이거, 우리 향산 이만도 선생 생가에서 집에서 동지 8분이 나오고, 8분. 그 다음에 이 집에서, 백화 김대락 선생 집에서 7분이 나오고, 총 합해서 24분의 동지가 탄생한 거야. 이 백화 김대락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 협동학교 저기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 사랑채에다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셨다며. 예, 사랑소에다가 이 바우가 그런 게 대창 말고 큰 게 있었어요. 네. 이거 달려 있었는데 큰 게 있었는데 그래 나는 방 한쪽에 가서 있어도 될게니 여기서 개교를 해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1907년 1907년도지. 네. 여기서 개교를 시작했지요. 네. 그래가지고 만주로 들어간 뒤에 이 집은 여기 뜯겨버렸어요. 일본 놈들이 개교한 자리에. 이거 뜯겨버렸어요. 뜯겨버렸군요. 예, 그래가지고 협동학교는 결코 순탄치 못했다. 개화바람 신식교육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보수유림 예천지역의 의병이 협동학교를 습격한 예기치 못했던 너무도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1910년 7월 18일 오후 3시경 최성천이 지휘하는 무장의병 18병이 협동학교에 난입하여 교감 김기수, 교사 안상덕, 서기 이종화 3인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교종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상투를 자른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보복이었다. 의병과 애국계몽의 대립관계를 가장 신랄하게 표출한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적 한 장면이었다. 전국이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이 협동학교 피습 사건은 보수적 안동유림에게나
각성된 진보적 애국계몽 인사들에게나 모두 충격을 주었다. 의병이다 계몽이다, 복벽이다 개화다 하는 따위의 이원론적 대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리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각성을 던져주었다. 이 새로운 논리를 선취한 대선각자가 바로 이상용이었다. 사당의 신주들을 땅에 묻고 신천지 만주를 향해 떠날 때 김대락, 김동삼, 이원일, 자그만치 40세대 200여 명이 그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렬이었다. 안동이 텅 비어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굵직한 인물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향산 이만도의 자정치명, 즉 자결이다.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만도는 국기를 끊었다. 이만도는 퇴계의 11대 손으로 예안에서 출생, 병인년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다. 말이 그렇지 장원급제라는 것은 범인이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조 좌랑이 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통정대부에 올라 공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고 이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을미사변 이후 예안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퇴위당하자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임금과 나라의 운명을 그르친 죄인이라 하여 부친의 묘소 곁에서 고행하며 근신하였다. 그가 곡기를 끊자 안동 유림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단식이 지속되는 동안 안동의 수없는 지사들이 그의 마당에 줄을 이었다. 일본 경찰이 와서 그에게 강제로 미움을 떠먹이려 하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줄 알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누가 감히 나를 회유하고 협박하려는가 하고 호령하여 주위 사람들을 수경케 하였다. 단식 24일 만에 운명하였다. 휴양선 있잖아요. 아니 김구도 안동 시대 휴양선을 내고 하게 김인선의 원장이었어요. 이어른이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 망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바로 굶어서 24일간 단식에서 돌아가신 자리죠. 아, 곡기를 끊고 네. 24일간? 네, 이 집은 원래 이곳은 우리 그 향산 이만도 선생 큰 집이 있었던다. 아, 큰 집. 큰 집이 있었는데 큰 집 주인이 이원일인데 그거는 이원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을 다 팔고 논밭들이 다 팔아갖고 석주 이상용 선생 만주 떠날 때 같이 동참한 거죠. 아, 그러니까 마지막을 큰 집에 와서 돌아가신 거죠. 자결을 하신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그 자결하시게 됨으로써 예. 그것이 이 동네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영남의 도화선이 돼서. 그러니까 되게 그 집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진성희 씨의 아주 리더격인 이 양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그냥 이 안동 지역이 하나의 그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앞의 비명은 백범 김구가 쓴 것이다. 환국하여 저격당하기 직전에 쓴 것이다. 향산의 순절로부터 김구의 죽음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여기는 학봉종택이다. 학통으로 퇴계의 정맥을 이은 곳이고 석주 이상용의 스승 서산 김흥락도 바로 이곳의 주인 학봉종택 종손이었다. 이 학봉종택도 예외 없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아주 손맨 것입니다, 마음에. 아, 여러분 비관하게 해. 아유, 수고하세요. 김홍락 선생님. 네, 저 정조분. 바로 정조분이면서. 그걸 왜 알았어요? 지금, 독립운동사, 유학을, 이거를 최종 거죠. 영남의 그 유학관에 있는 한 100년 전에 이어른한테 한 병이 없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학동 종택에서 일제시대 때 한거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황무장단 그 자수 배운 게면 추여 아닙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뭐 당연하게 보도하는 거 그게 아닙니까? 뭐 실력 그대로 배운 대로 실력하는 게죠. 뭐 배운 대로 실행하는. 섬정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네. 얘는 뭐 평생 덕후 참 남한테 못도 소들어도 참 주생에 대한 건 참 말이 없거든요. 덕후 남한테 참 욕을 다 먹어도 이제 그러고도 이제 해방이 되고도 그걸 밝히려고 하면 그걸 아직 입도 못해 그래고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발행한 것도 아니고 또 고대 들은 일도 없고 또 오히려 내한테 욕 돌아오지 뭐 덕대는 아무도 없이 못한다고 그걸 못 들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그 뭐 또 그 말을 했지 말 안 해도 그 본질도 몰랐어요. 모르고 좀 뭐 만날 집이 그저 좀 집을 비워놓고 나가면 그좀 뭐 그 좀 살림이라고 없애고 이랬지. 그리고 덕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 몰랐어요. 영주에서 뭐 종소는 그에 붙인 김용한 어른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노름의 땅 팔아먹고 집안 망해먹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독립군 서로 군정서에 군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동은 경상도의 안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의 안동이요 우리 인류의 고귀한 문화유산이다. 그 문화유산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의 대맥을 형성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